안녕하세요, 여러분. 2회고사의 마지막 진도에 해당하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분비계와 호르몬, 항상성 조절 단원만 남았는데요. 시간이 벌써 1학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진도가 시험 날짜에 비해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암기를 잘 해서 등교를 해서 복습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우리 다 같이 열공합시다. 네, 그럼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내분비계의 기능, 내분비샘,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입니다. 네, 생물의 특징 중에 항상성이라는 특징이 있던 거 기억하나요? 네,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었죠. 네, 오늘은 자율신경계의 길항작용에 이어 두 번째 항상성 유지 방법인 내분비계의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은 이런 내분비계의 기능을 이해하고 내분비계에 속하는 다양한 내분비샘, 그리고 여기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의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다양한 내분비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러한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고 이를 분비하는 세포들의 모임 또는 기관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방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땀샘에서의 땀 분비, 소화샘, 예를 들어 이자와 같은 소화샘에서의 소화액 분비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인데요. 네, 예를 들어 땀샘. 잠시만요. 땀을 분비하는 땀샘 또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이자와 같은 소화샘에서의 소화액 분비는 정해진 분비관을 따라서 분비되는 특정 장소로 그러한 땀과 소화액과 같은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내분비샘 주위의 혈관 속 혈액을 통해서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특정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서 그 세포에서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정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 작용하는 세포를 우리는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내분비샘의 예시에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뇌하수체, 부신, 갑상샘과 같은 내분비샘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이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혈관을 통해 호르몬이 표적 세포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분비계를 통한 몸의 변화는 신경계를 통한 몸의 변화보다 신호 전달 속도, 즉 작용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분비계를 통한 전달 속도는 비교적 느리고 신경계를 통한 전달 속도는 비교적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치만 혈액을 통해 호르몬이 이동을 해서 멀리 있는 세포, 표적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용 범위는 이제 뉴런과 연결된 반응기에만 작용을 하는 신경계보다는 넓습니다. 따라서 내분비계에 의한 작용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함, 즉 넓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뉴런이 미치는 범위에만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는 작용 범위가 내분비계보다는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을 통한 우리 몸의 성장과 이제 뜨거운 것에 손이 닿았을 때 손을 바로 떼는 현상을 생각하면 내분비계와 신경계를 비교하는 게 조금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분비샘의 종류와 이러한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제시된 그림은 교과서 94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각 내분비샘의 대략적인 위치와 그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종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각각의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분비샘은 뇌하수체입니다. 네, 뇌하수체는 신경계를 배울 때 한번 언급되었던 중추신경계의 한 부분이에요. 네, 뇌하수체는 간뇌의 시상하부 밑에 존재하는 내분비샘으로 이러한 뇌하수체는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오른쪽에 정리된 것처럼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호르몬, 부신거질 자극호르몬, 생식샘 자극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생장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장, 즉 성장을 담당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이런 생장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뼈와 뼈에 붙어있는 근육의 발달이 촉진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말 그대로 갑상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요. 네,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네, 세 번째로 부신거질 호르몬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처럼 부신거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을 해서 이런 부신거질에서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생식샘을 자극해주는 호르몬인데요.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식샘에는 남성의 경우엔 정소,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정소에서의 남성 호르몬, 난소에서의 여성 호르몬이 촉진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 정리해 볼 텐데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 줄여서 ADH라고 하는데 이러한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설 파트에서 배웠던 콩팥의 기능에 연관이 있어요. 네, 항이뇨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이동하게 되면 콩팥에서의 수분, 즉 H2O죠.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 줍니다. 네, 여기서 재흡수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다시 들여보낸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런 옥시토신은 이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굉장히 농도가 높아집니다. 네, 옥시토신은 아기를 분만할 때 산모의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네, 두 번째 내분비샘은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은 목의 성대 근처에 있는 내분비샘인데요.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러한 티록신은 세포 내에서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물질대사 촉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물질대사 중에서도 포도당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세포 호흡을 촉진해 준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부신인데요. 부신은 우리가 배웠던 콩팥의 윗부분에 있는 내분비샘이며 겉부분인 부신 겉질과 속부분인 부신 속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부신의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고 분비가 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호르몬인데요. 따라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가 촉진되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혈당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우리 몸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지방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두 번째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콩팥에서 나트륨이 우리 몸 안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네, 아까 ADH, 항인유 호르몬이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해주는 것을 촉진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런 에피네프린 또한 혈당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에피네프린은 표적세포가 간이에요. 그래서 간세포에 저장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글리코젠은 다당류였죠. 네,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였는데 이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것을 촉진시켜줍니다. 따라서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를 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던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분해돼서 여러 개의 포도당이 생성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내분비샘은 이자입니다. 네, 이자는 우리가 소화 단원에서 배웠다시피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기도 합니다. 네, 외분비샘으로서의 이자의 역할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자에서 외분비샘으로서의 기능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샘으로서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 단백질 소화 요소인 트립신, 지방 소화 요소인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살펴보면, 이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소화샘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자의 부분을 우리는 이자섬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자섬은 좀 특이한 세포이지만 알파 세포라고 하는 세포와 베타 세포라고 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알파 세포에서는 이자에서 생성되고 분비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베타 세포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글루카곤은 간세포에 작용하는 호르몬인데요. 네, 간세포에 작용을 해서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것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루카곤에 의해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될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반대로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간세포에 작용하기는 하지만 글루카곤과 반대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하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될 테니까 내 몸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분비샘은 생식샘인데요. 네, 남성의 정속
와 여성의 난소가 생식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입니다. 네, 여성의 난소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벽의 발달을 촉진시켜서 자궁벽의 두께를 두꺼워지도록 해주는 호르몬이고, 네,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배란을 억제해주면서 자궁벽을 임신했을 때 두껍게 유지하게끔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네, 정수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데요. 네,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남성의 몸에서 정자 생성이 촉진되고 또 사춘기 때 남성의 2차 성징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내분비샘의 종류와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 기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 내용은 사실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대신에 너무 다양한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의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암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미리 진도가 좀 빨리 나가니까 2회 고사까지 내용을 암기할 시간이 좀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미리 조금씩 암기를 해두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교과서 94쪽에서 95쪽 내용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꼭 복습을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을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